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집사님 모셨는데, 집사님 이제 여름이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네. 이제 여름철에, 지금 여름은 갔지만 여름철에 에어컨 관리를 어떻게 해야 가정에서 깨끗하게 잘 할 수 있을까?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은 한 두 가지만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에어컨에 보면 그 먼지 필터가 있습니다. 그 먼지 필터를 빼가지고 그것을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늘에다가 서늘한 그늘에다 말려서 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여름철 다 끝나고 나서 보관하실 때 보관하시기 전에 우리 그 리모컨에 보면은 송풍 기능이 있습니다. 그 송풍 기능을 30분 이상 틀어가지고 그 에어컨 안에 있는 이 습기라든가 이 물기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보관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 내년도에 쓰실 때 그 곰팡이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잘 될 겁니다. 예. 그럼 그 이제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할 때 네. 그냥 그 필터를 빼서 물로만 이렇게 씻어도 괜찮나요? 예, 물로만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늘에다가 말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그 세제나 이런 걸 쓰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냄새가 배겨서 바람을 타고 나올 때 냄새가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로 하던가 아니면 이제 따뜻한 물에다가 담궈 놔가지고 그걸 이제 이런 먼지 같은 것만 제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따로 세제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예, 세제는 이 냄새 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안에 필터에 배기게 되면 쓰실 때 이제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오히려 청소할 때 예, 세제를 쓰면 더 냄새가 날 수 있다. 다 안 좋은 냄새가. 예. 야, 그건 새로운 정보네. 몰랐습니다. 깨끗하게 한다고 저희 세제를 막 땄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다. 예, 세제에 향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향기가 이제 바람을 타고 나오면서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에어컨 관리는 그렇게 청소만 깨끗하게 하고 송풍만 잘해줘도 예. 냄새 없이 또 내년까지 잘 관리해서 쓸 수 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치규 집사님께서 또 에어컨 관리법과 또 어떻게 하면 내년까지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제가 오늘은 어디에 왔게요, 성도님들? 제가 오늘은 법률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H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집사님, 우리 오랜만에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진짜 코로나 팬데믹 정말 원인도 알 수 없고 진행 과정도 알 수 없고 결과도 알 수 없는 이런 진짜 시험이 너무나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9장인가요? 9장 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네.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기도 하시면서 이 알 수 없는 시험을 같이 견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최혁진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싶었던 그런 간단한 법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근데 제가 그 드라마나 이런 거에 보면은 이제 판사분 앞에서 이제 변호사분과 검사님이 막 싸우잖아요. 막 증거 찾으러 막 이런 막 골목 이런 데 막 찾아다니고 그렇게 변호사님은 뭐 하는 직업일까요? 제가 드라마에서 보는 게 맞을까요? 변호사의 업무를 크게 나누면 송무와 자문입니다. 송무라는 것은 소송 업무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뭐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 중에 일방을 대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고, 형사 소송에서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송무 업무를 하는 변호사는 소장이나 준비 서면이나 변호 의견서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변론기일이나 공판기일 때 법정에 출석해서 이제 변론 활동을 하는 것이 송무 업무를 하는 변호사이고요.
그리고 자문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법인, 회사 등이 그 운영되거나 또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법률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이제 법률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자문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 방안을 또 조언해 주는 것이 자문 업무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변호사가 건방지게 판사에게 뭐 대들고 검사에게 말대꾸를 한다. 그것은 네. 송무 업무를 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변호사들은 자문이 아니라 다 송무 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묘사한 장면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문 업무를 한 변호사는 밖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하루 앉아서 판례나 법리를 그 리서치해서 보고서, 연구서, 보고서, 자문 용역서 같은 의견서를 의뢰인에 주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법정 나가서 뭐 누구를 만나거나 뭐 말싸움하거나 그런 할 일이 없죠. 그렇습니다. 변호사 업무는 뭐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알고 그렇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는 분들은 송무 변호사. 송무 변호사인데 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서 법관이 하는 뭐 재판 진행이나 발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제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고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검사에 대해서도 물론 법정에서는 검사와 변호사가 동등한 지위이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피고인을, 자기 의뢰인을 기소한 사람이 검사인데 그 검사에게 함부로 이렇게 무례하게 뭐 이렇게 뭘 하거나 지적하거나 할 수는 없죠. 드라마에서 책상 팍 치고 막 이런. 그것은 아마 미국 대부분 미국에 한정된 예인데 그것도 좀 과장된 면이 굉장히 커서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일 뿐이죠. 우리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제가 변호사분을 드라마에서밖에 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변호사는 결국은 그 이제 법률이 제정된 다음에 그것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가나 사회의 기능을 이제 행정, 입법, 사법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사법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제가 말씀한 이유는 아마 다음 질문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네, 맞아요. 다음 질문 한번 해보시죠. 네, 저희가 질문지를 미리 드렸거든요, 이렇게. 집사님이 엄청 열심히 준비해 주셨어요. 아니, 열심히는 했는데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맞아요. 어느 질문을 드렸어요? 변호사만 질문이 대부분이어서 맞아요. 그거에 준비 아니고 반대로 준비를 했는데 뭐 질문에서 질문도 살짝 긴장되는 것도 있고 긴장되는데 어쨌든 네네네. 그럼 제가 잘 컷해가지고 네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저희 이제 기독교 사이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제 막 차별금지법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말하면 이제 감옥에 끌려가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 이제 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래서 차별금지법 이 질문하시니까 이제 법에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법률의 제정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의 영역이 아니고 입법 및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과 정치 문제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기독교인의 시각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차별금지법은 1997년부터 국회의원 김모모 국회의원께서 이제 의원 입법 형식으로 이제 발의를 해서 한 최근 2021년까지 한 10여 차례 의원 입법 내지 정부 입법의 형식으로 이제 발의는 되었지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다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법이냐 보니까 이제 차별금지라면 당연히 어떤 항목을 가지고 누구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법이겠죠. 그래서 차별금지법 안에 규정된 차별금지 항목을 보니까 성별, 장애,
병력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다 네네네. 그런 치료한 병력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을 차별한다 그런 거예요. 네네네. 정신적인 질환을 겪었다고 해서 잘못됐고 그런 겁니다. 네네. 병력, 나이, 음. 출신 국가, 음.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네. 용모, 음. 그 외모로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한 점.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감사한 네. 점인데 저한테. 유전 정보, 네. 신체 조건, 네.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 형태, 네네네. 가족 상황, 네. 종교, 그렇죠.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네. 전과, 네. 학력, 음. 고용 형태, 그렇죠. 사회적 신분까지는 그렇죠. 좋아요. 맞아. 여기까지 너무 좋은데. 근데 여기에 뒤에 두 가지가 뭐가 들어가냐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자, 성적 지향은 뭐 간단히 말하면 동성애나 양성애자를 말하는 것이고 성별 정체성이 타인과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성전환 한 사람 트랜스젠더를 네네네네.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종합하면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법률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자, 그래서 차별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또 법 조문안을 보면 네. 자, 고용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네.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음.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 훈련, 행정 서비스 제공이나 이용에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또 두 번째, 괴롭힘, 네네. 성희롱, 음.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네, 너무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뭐든지, 네. 그래서 당사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네. 딴 사람과 다르다는 것 자체를 타인이 아예 언급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근데 이게 법이기 때문에 자 못한다 사회적인 도덕이면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면 그냥 비난만 받으면 네네네네. 끝이에요. 근데 법은 하지 말라는 걸 했을 때는 그쵸. 말씀처럼 감옥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처벌하느냐? 네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 항목으로 차별하는 경우에 형사상 처벌은 당연하고 민사상으로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하도록 우리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일반인들의 입장에선 모르겠지만 네.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 대우를 했을 때 형사처벌 및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법 취지를 보면 기독교인 입장에서 사실은 좀 그쵸. 황당한 네. 당스러운 굉장히 법률이죠. 그런 이유로 아마 10번 가까이 이 법이 어떻게든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되도록 노력을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는 것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반대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건 딱 아까 말씀드린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이 타인과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네. 분리, 구별, 제한, 배제 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딱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설교를 직접 들은 교인 중에 동성애자나 뭐 성전환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분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목사님, 전도사님을 용산 경찰서에 덜덜덜. 고소를 하고 말년교회 교인이라면 아니면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네. 들었다 그러면은 또 용산 경찰서에 고발을 할 수가 있죠. 아하. 그렇게 되면 목사님 피곤해집니다. 전도사님 피곤해. 왜냐하면 일단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이 되면 네. 경찰서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찰 네. 형사님과 이렇게 다다다닥 하면서. 자, 목사님, 전도사님이 경찰서에 소환돼서 가잖아요. 그럼 경찰 수사관이 아유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안 하겠죠. 일단 철제 의자에 앉히겠죠. 앉혀서 이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데 성명은 무엇인가요? 직업은 무엇인가요? 나이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뭐
심지어 뭐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다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딱 시작을 합니다. 자, 홍사무엘 목사님 만약에 그런 설교를 했다. 자, 홍사무엘 씨는 지금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진술 거부권이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딱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죠. 그러면 홍사무엘 목사님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패닉 상태 되는 거죠. 빨리 집사님 연락드려야겠네. 네, 그래서 최영치 집사님 도와주세요. 설교 하실 때는 속이 시원했지만 그래서 수사를 받게 되겠죠.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시행되면 수사를 받게 돼서 그렇다고 해서 검사가 과연 그 설교한 목사님을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겠냐, 그냥 뭐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유예 정도 하지 않겠냐고 제 생각이지만 또 모르죠. 또 검사 중에 뭐 동성애자가 있다는 거 누가 또 저기 장담하겠어요. 그럼 당연히 또 기소를 하게 될 거고 기소가 되면은 법정에 이제 출석을 해야 되겠죠. 피고인 신분으로. 그럼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법관이 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목사님을 또 유죄 판결을 하겠냐? 그것도 사실 의문이기도 하기는 합니다. 또한 그 고소 고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목사님한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또 판사가 또 얼마 또 배상해라 판결을 할지도 의문이해요. 그렇지만 일단 고소 고발되어서 출석하고 경찰에 법원에 기소돼서 법원에 출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고초롭게 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목사님이 그런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다가 감옥까지 않겠냐.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가능한 얘기라서 그래서 네, 제가 봐서는 그런 설교는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이게 또 안 하시는 게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떨까 좋을까요? 싶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지 않은 지금도 사실은 그런 설교를 들은 사람이 마음 먹으면 동성애자나 성장한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로 고소고발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의 설교는 물론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의 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성직자로서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고 보이지만 목사님도 그래서 사회인이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궁금한 거는 저희 교회 밑에 숙대라고 숙명여자대학교가 있거든요. 네, 잘 알죠. 네네네. 거기 이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여대에 여자만 다니고 싶은데 그게 혹시 차별인가? 트랜스젠더분이나 이런 동성애 분들이 오는 걸 반대하는 게 또 차별금지법에 어떻게 적용될까? 네, 제가 최근에 그 말씀한 사건을 저도 듣고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 성별이 여성이잖아요. 우리 홍 목사님은 남성이고 그래서 기본 증명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주인 번호가 나오고 옆에 성별이 나오잖아요. 남 또는 여로. 혹시 그거 아십니까? 법적으로 성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 지금도요? 그래요? 꽤 오래된. 그래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남자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주인 번호는 당연히 끝자리가 1로 시작하고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나 기본 증명서는 남성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살아보니까 난 여자 같아. 그게 말하는 성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거잖아요. 혼란을 겪다 못해서 나중에는 여성 호르몬 주사를 받고 극한에 이르면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되죠. 자, 그 사람이 수술로 끝내는 게 아니고 가정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가정법원의 법관이 그 신청서와 그 내용을 이제 심리를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남성인데 여성이 맞는 것 같아라고 판단하면 성별 정정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 신청한 사람은 그 허가서를 들고 그 주민센터 가가지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박. 여자가 되었거든요. 해서 하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그걸 보고 다 고쳐줍니다. 그러면 그 후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면 성명 최혁준인데 성별은 여로 돼 있고 주민번호는 뒷자리가 2로 시작하는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지금 또 한 가능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어서 음. 그런 유의 법률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센 변호사를 해서 아. 가정법원 신청하면 음. 어떤 변호사가 그거 잘 해는 용하더라. 그 시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르마르. 생각보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네. 그 숙명여대 네, 사건은 네, 네. 어떤 사건이냐면 네. 그 남성 네. A 모 씨예요. 당시에 22살인데 요 분이 이제 군 복무 후에 가정법원에 저걸 했죠. 아까 말씀드린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해서 네네네. 판사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 성별이 A 모 원에서? 후에서 A 모 양으로 이제 바뀐 거죠. 법적으로. 그래서 하필 그런데 우리 교회 밑에 숙명여대 네네. 예. 그러니까요. 하필 또 법과대학을 네. 응시해가지고 합격을 했네. 법과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근데 그거 뭐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그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범죄인데 유출이 됐는데 이제 숙명여대 재학생이나 그 동문들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인터넷 게시판부터 해서 네네네. 뭐 대자보까지 네, 맞아요. 뭐 학교 맞아요. 안에 붙여서 뭐 진짜 극심한 네 맞아요. 비난, 네. 모욕 음. 그리고 절대 우리 학교에 네. 저게 무슨 여자냐 남자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더 심한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A모 양이 입학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 사건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자,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 시행이 안 되고 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우리 형법상 강요죄라는 게 있어요. 강요죄가 뭐냐면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면 그렇죠. 강요죄, 죄가 됩니다. 범죄가 되고 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 게시판에 또 대자보에 그 A 양에 대한 엄청난 이신공격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형법상 다수의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서 그 숙명여대 재학생이나 동문들이 또 기타 일반인도 있었겠죠. 그 네. 게시판에 글 쓴 사람들은. 자, 근데 이게 차별금지법 시행 중인데 이 사건이 벌어졌다면, 자, 아까 차별금지법 안에 규정된 것 중에 자, 성별 정체성을 가지고 차별해서 교육기관의 교육에서 배제, 거부,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처벌받고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죠. 안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네. 맞아떨어지는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보고 학생이 그 A 모양 입학 포기를 한 것까지 제가 다 보고 아이고. 생각을 해보니까 네. 자, 이 A 모양의 숙명여대 법과대학을 입학을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했던 그 사람들이 반대로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라면 대단히 모순적이고 그렇죠. 대단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차별금지법을 그렇게 제정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이렇게 약간 모순적인 생각이나 양국 행태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거꾸로 해석하면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주장하는 의도가 사실은 이렇게
순수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네, 대답해 주신 분께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무거운 주제를 주셔서 제가 좀 많이 당황했지만 최대한 완곡하고 객관적인 네, 네.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결론은 주관적인 말씀이 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네, 다음에는 좀 가볍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건전한 주제로 좀 해주세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제 넓고 그냥 좀 가벼운 주제로 네. 근데 이제 한번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도님들 오늘 최혁준 집사님을 만나서 그동안 이제 좀 예민하고 어려웠는데 물어볼 곳이 없었어요 저희가. 네, 그런데 네. 이제 집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집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집사님에게 우리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물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사님 우리 성도님께 마지막 인사 안녕 다음에 만나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